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제6강으로서 교재 404페이지 양가로 3번 위험부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시행 받고 여기 위험부담 보는 건데요. 자, 위험부담은 제가 전주에 그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그거 설명드리면서 봤던 내용이에요. 뭐였냐면 자, 봐보시면 허수아비 그림을 이렇게 제가 그려드렸죠. 그죠? 이렇게 그려드렸었는데 뭐였냐면 계약을 했어요. 자, 법률행위 그러면 계약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그죠? 법률행위 언제 성립해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었을 때 그랬죠. 그런데 자, 계약 후에요. 이 목적물이 불타 없어졌다.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는데 후에 불타 없어졌다는 것을 후발적 불능 그랬잖아요. 후발적 불능 그랬죠? 그러면 계약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유효다 그랬죠. 그죠? 계약 자체는 유효인데 자, 이때 A하고 B하고 부동산을 3억 원 그랬죠. 그죠? 3억 원 그랬는데 부동산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A가 채무자고 B가 채권자죠. 그죠? 대금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죠? 이것들을 이제 급부의무라고 그러고요. 급부의무. 이것을 반대급부의무라고 그러거든요. 반대급부의무. 혹은 대가의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가의무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B가 채무자고 A가 채권자가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돈은 불능이 없어요. 불능이 없어요. 왜?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줄 수 있으니까. 이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있는 지체밖에 없다 그랬죠. 그런데 목적물은 어때요?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있는 이행 지체도 있지만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못 주는 불능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불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급부의무를 기준으로 놓고 봐라. 그럼 채무자가 누구다? A다 그랬죠. 그죠? A다 그랬죠? 자, 그러면 채무자의 고의가실이 있다.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 기책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채무 불이행 책임 그랬죠. 그죠? 이것은 채무 불이행 책임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이행 불능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3억 계약했는데 이행이 됐더라면 현재 4억으로 올랐다. 이 차액 이행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강의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자,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없다. 고의가실이 없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경우는 다시 쌍방 당사자 책임이 없는 사유, 쌍방 기책사유 없는 경우가 있고요. 없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의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지금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A 말하잖아요. 채무자가 A 말해요. A. 채무자가 지금 A 말하죠? 그러면 이때 채권자가 누구 말하겠어요? B 말하겠죠. 그죠? B. 그러니까 지금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는데 A가 잘못이 있는 경우, A, B 둘 다 잘못이 없는 경우, B가 잘못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언제 말씀드렸다고요? 저번에 강의 드릴 때 우리 저번 주에 뭐 공부했어요? 원시적 불능 공부했죠? 불능 공부할 때 여기가 뭐 있었어요? 전부 불능일 때하고 일부 불능일 때하고 이렇게 나눠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 이때는 뭐였어요?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었죠? 이때는 이제 유상계약에서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는 계약 자체는 유효였죠. 그죠? 하지만 깎아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담보 책임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리고 이것과 비교해서 뭐 공부했었죠? 계약 교섭 단계, 그죠? 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한 경우 그랬죠? 부당 파기한 경우는 계약의 세계가 아니니까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저번 주에 이 부분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 부분 공부했어요. 이 부분하고 이거 비교해서 이 부분 공부했죠?
지금 보려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채무자 기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인데 채무자 기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이때 누가 피보느냐?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 부담의 문제다 그랬잖아요. 그죠? 위험 부담의 문제. 지금 이 부분 공부하려고 한 거예요. 이 부분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자, 어떤 경우였느냐 그랬더니요. 쌍방 기책 사유가 없죠. 그죠? 쌍방 기책 사유가 없다. 그 말은 자, 예를 들어서 옆집 화재로 그죠? 화재 혹은 뭐 자연재해로 혹은 수용돼서 뭐 기타 등등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봐보죠. 그죠? 지금 A하고 B하고요.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의정부 화재 사례 그랬죠. 그냥?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한 몇 년 전에 의정부에서 아파트가 굉장히 큰 불이 났다. 근데 이 불이 나가지고요. 이 불이 번진 거예요. 번져가지고 어쩌냐면 단독주택도 빌라도 같이 불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배님인 제 수강생분이 여기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었는데 빌라 한 채를 계약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매수인이 계약금 줬겠죠. 줬는데 지금 어젯밤에 의정부 화재가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서 불이 번져가지고 그죠? 이 집이 빌라까지 불타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어때요? 계약은 했죠. 그죠? 계약은 했는데 후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불능이 돼버렸죠. 그죠? 그런데 둘 다 잘못이 없잖아요. 쌍방 기책 사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 매수인은 오늘 아침에 잔금 치르고 입주하려고 이사 오고 있는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 문제죠. 그죠? 그랬더니 이 경우는 위험부담 문제로서 누가 피보느냐? 자, 이 문제인데요.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이 경우에는 자, 채무자는 자기 의무를 면하겠죠. 면하는 대신에 상대방으로부터 이행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론을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돼요? A는 불타 없어진 집 자기가 껴안고 있어야 되고 B는요. 3억 원 줄 필요 없죠? 줄 필요 없으니까 계약금 준 것도 다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죠. 결론은 누가 피보게 돼요? 채무자 A가 피보게 되죠. 그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채무자가 피본다를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수강생분이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빨리 거의 뭐 여간 잡아서 들어가고 이 지문 이삿짐 센터에 맡겨놓고 그 돈도 이제 몇십만 원 들겠죠. 그죠? 그리고 빨리 다른 집 구해가지고 중개해 주는 수밖에는 없겠죠. 그렇게 하세요.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여간비하고 그 이삿짐 센터의 보관 비용을 A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손해배상 개념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잘못을 했으니까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있지만 위험부담에서는 쌍방 기책 사유가 없어서 채무자가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채무자가 잘못이 없죠. 그죠? 채무자가 잘못이 없으니까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나오질 않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결을 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물론 A는 이제 옆집 사람이 뭐 손해배상 청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건 별개로 이 둘과의 관계에서만 보면 결론이 누가 피본다? 채무자가 피본다.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라. 이렇게 해결하라고 법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채권자 기책 사유가 있다. 그랬을 때죠. 그죠? 채권자 기책 사유가 있다. 이것은요. 자, A하고 B 부동산을 3억 원 그랬죠. 그죠? 3억 원 그랬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계약금 주고 중도금까지 준 상태에서요. 예를 들어서 이게 빈집이다. 그러면 입주자가 자, 내가 인테리어하고 들어갈 테니 열쇠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매도인이 열쇠 주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B가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자기 잘못으로 담배 피다가 불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매도인, 즉 채무자는요. 자기 채무를 면하겠죠. 그죠? 면하는 대신에 3억 원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죠. 3억 원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결론을 봐보자고요. 어떻게 돼요? 채무자는 아무 손해가 없죠. 누가 피보게 되죠? 채권자가 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채권자가 피봐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행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은 취지로요. A하고 B하고 부동산을 3억 원 그랬는데요. 자, 이번에는 잔금날 A가 자, 등기 서류 들고 갔거든요. 근데 B가 안 나타나 버렸어요. 뭐 외국 나갔는지 B가 안 나타나 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수령 지체죠. 그죠? 수령 지체 중에 의정부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이게 불타 없어졌다. 그랬을 때죠. 그죠? 수령 지체 중에 쌍방 귀책 사유가 없죠. 그죠? 혹은 수령 지체 중이라도 수령 지체 중에 A가 누구예요? 채무자죠? 채무자의 가벼운 과실, 채무자의 경과실이 있다. 이 경우도 결국은 누가 잘못했어요? B가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때는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는 대신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줬다고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채무자는 아무 피해가 없고 채권자 혼자 피보게 되죠. 이게 뭐예요? 바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후발적 불능 중에서 그죠? 어떤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아시고 이 부분을 위험 부담으로서 이렇게 해결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되는 건데 다만 뭐까지도 우리 민법은 규정이 돼 있냐면요. 매매계약으로 매도인 A가 3억 원을 받았더라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을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그러면 매도인 A는 실제로 주머니에 담을 수 있는 돈이 2억 9천밖에 없었을 거예요. 2억 9천만 주머니에 담을 수 있었을 건데 위험부담으로 3억 원을 받았을 때는 이것은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오히려 1,000만 원만큼 이익을 받죠. 그거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B, 즉 채권자에게 상환하라. 이렇게까지 민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위험부담 문제예요.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봐봅니다. 자, 위험부담 문제 404페이지에 돼 있는데요. 자, 후발적 불능의 문제거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405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3번 보면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의무 규정이라. 왜? 계약법이니까. 그래, 당사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별표 치지 말라고요. 당연한 것이니까. 그러면 민법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한가로 2번에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그래서 537조 나오죠. 먼저 이게 나올 거예요.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당사자 쌍방,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기책 사유가 없죠. 그죠? 고의가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그죠? 그러면 이행할 수 없게 됐잖아요.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어때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누가 피보게 돼요? 채무자 피보게 되더라.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1번에 요건 보면 후발적 불능에 니은번 보세요. 채무자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을 것 그랬죠. 그죠? 없을 것 그랬죠? 따라서 거기 세 번째 줄 보면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가 책임 있는 사유다 그래버리면 뭘로 가는 거예요?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양자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는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요. 그게 뭐냐면 이번 시험에서도 출제됐던 동그라미 2번의 효과 중에서 니은번 대상 청구권 문제예요. 대상 청구권 문제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봐보십시오. 수용됐단 말이에요. 수용됐죠? 수용돼 버렸어요. 그러면 쌍방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죠. 왜요? 국가가 수용해 가버렸으니까. 그러면 3억 원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수용됐으면 수용 보상금이 나올 거라고요. 수용 보상금. 보상금이 나올 거예요. 즉 이거 대신에 뭐예요? 보상금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B는 선택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나 그냥 3억 원 못 줘. 끝.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상금이 만약에 4억이 나온다 그러면 어차피 B는 어때요? 3억 원 주고 이 부동산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처럼 차라리 3억 원 주고 보상금을 가져오겠다 이럴 수 있다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대상 청구권. 이때는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3억 원 주고 뭐라고요? 보상금을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보상금에 대한 청구권 있죠? 그를 나에게 달라 이럴 수 있다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채무자가 그랬죠? A죠. 그죠? 수용도구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이에 가름하여 취득하게 될 수용 보상금에 대해 채권자 B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면서 3억 원 주면서 보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처럼 보상금 또는 보상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 청구권 그러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 위험부담에 대한 딱 뼈대를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험부담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후발적 불능은 불능인데요. 자 등기나 혹은 인도하기 전이다 그래요. 소유권 이전에 주기 전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내가 매도인이거든요. 매도인인데 이 빌라를 팔았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내가 이미 팔고 소유권 이전까지 다 해줘 버렸거든요.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이 불타 없어졌다 그러면 내가 피볼 이유가 없죠. 이거 내가 판 집이네? 그런데 안 됐네 하고 끝나버린다고요. 왜 그래요? 나는 이제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소유권까지 이전해 줬기 때문에 그때는 위험이 이전해 버린다. 그래요. 따라서 이때는요. 설령 대금을 아직 덜 받은 게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위험부담 문제는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계약했죠. 계약했는데 소유권 이전해 주기 전까지 혹은 열세 주기 전까지 인도 전까지 사이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 기책사유가 없을 때 이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번의 위험 이전 시기 그래서 기억본 보면 부동산 매매에서는 원칙적으로 등기 시 위험이 이전돼요. 그러나 등기 전이라도 인도가 행해진 때는 인도 시 위험은 이전된다 그랬죠. 그죠? 니은바 따라서 채무자가 이미 소유권 이전 또는 인도를 해준 경우에는요. 나중 쌍방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도요. 채무자는 여전히 잔금 남은 거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같은 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왜요? 이때는 위험 부담 문제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406페이지 보면 이제 채권자의 위험 부담이 나오죠. 그죠? 네, 이거 나오잖아요.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나오죠. 그죠? 법정 보면 538조 그래서 채권자 기책 사유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행 불능이 됐다. 그래서 1항 보면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이번에는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그랬죠.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뭐예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놨잖아요. 3억은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피봐요? 채권자가 피보게 된다. 채권자 위험을 부담한다. 그 말이죠. 또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그랬죠.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다. 왜? 결국은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다만 2항 보면 전항의 경우 채무자는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양도소득세 1,000만 원만큼 이익을 얻었다. 이것은
채권자에게 상환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성립 요건 나오는데 니은번에 보면 채권자 지체 중에 어차피 채권자 지체 중이다. 수령 지체 중이죠? 그러면 채권자 B가 잘못했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설령 채무자 A의 가벼운 과실, 경과실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도 결론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위험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위험 부담 공부했죠, 그죠? 그러면 어디로 넘어오시냐면 407페이지 보면 제 3자를 위한 계약 이게 나와요. 자, 이거 강의 드릴게요. 자, 3자를 위한 계약 보는데요. 여기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제 3자를 위한 계약이 뭐냐 그 말이죠, 그죠? 자, 3자를 위한 계약은 뭐냐면 이거 적어놓고 보죠. 자, 3자를 위한 계약은 뭐냐면 봐보세요. 이게 뭐 특별한 계약이 아니에요. 특별한 계약이 아니라 자, 맨 처음에 개념만 잘 잡으시면 아주 쉬워요. 갑하고 을하고요.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매 계약을 해요. 3억 원에 매매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이 매수인 을이에요. 근데 매도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매매 대금은 제 3자 병에게 좀 다오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케이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왜 그러느냐?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갑이요. 왜 3억 원 안 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너가 대금은 병에 달라고 했잖아. 이러는 거죠. 그러면 갑이 내가 언제 그랬냐? 이래버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소송해야 되고 굉장히 골치 아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는 여러분 을이다 그러면 그런 계약은 못한다 이래야 됩니다.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그렇게 불안하면 아예 계약서에다 쓰자. 그래서 매매 대금은 아예 통장번호 적는 거죠. 예금주 병, 그래서 국민은행, 그 다음에 계좌번호 적고 매매 대금 3억 원은 여기로 입금하기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해버리자.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을은 불안하지 않죠?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처럼 자, 병에게 3억 원을 입금하기로 한다 하고 계약서에 적는 거 있죠. 이것을 제3자 약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제3자 약관이 있는 이 계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러는 거예요. 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계약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있는 계약 중에서 어땠어요? 그 매매 대금을 제3자에게 주기로 한 계약. 실제 사례에서 이런 계약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예, 가끔 있는 계약이죠. 이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래요. 그런데 자, 기초부터 좀 잡아갑니다. 이 3자를 위한 계약, 결국 매매 계약이었는데 이 매매 계약 당사자 누구죠? 갑하고 을이죠. 그죠? 제3자 병이 아니라고요. 계약 당사자가 갑하고 을하고 되는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그래서 자,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제3자라고 그래요. 제3자. 혹은 수익자라고 그래요. 수익자. 수익자라고 그러는데 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갑하고 을인 거예요. 갑하고 을. 갑하고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결과들이 발생하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계약 해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 을이 병에게 3억 원을 안 주죠. 그죠? 3억 원을 안 줘.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채무 불이행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제를 누가 하냐면 계약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제3자는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권이 없다고요. 해제권 이런 거 없어요. 자, 사기 쳐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직 취소 공부 안 했는데 사기로 계약을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계약 당사자 갑이 취소할 수 있지.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해제권이나 취소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해제권이나 취소권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이렇게. 만약에 갑이 채무 불이행했다 그러면 을은 계약 당사자니까 당연히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권 행사할 수 있고 사기쳤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취소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계약 당사자에게 있지 제3자에게는 없다고요. 다만 뭐가 중요하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죠. 있죠. 그죠? 여기가 채무 불이행이 있었죠. 예, 채무 불이행이 있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제를 누가 해요? 계약 당사자 갑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갑이 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 있잖아요.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누가 청구하느냐 그랬더니요. 이건 학설이 갈려요. 뭐가 있냐면 갑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병도 손해배상, 고의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손해배상만큼은 병이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견해들이 공부하지 않아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자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을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권은 없다. 해제권은 없지만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있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특이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셔요.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이때 매도인 매수인 뭐 갑하고 을 이런 식으로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요. 여기에서는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용어가 어려운데 용어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자를 위한 계약을 하자고 요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죠. 그죠? 갑을 자 요구한 사람이니까 요약자 그래요. 요약자. 계약을 요했던 사람. 이거에 대해서 승낙한 사람이 누구예요? 을이죠. 그죠? 을을 승낙한 사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낙약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억 원을 안 주면 3억 원 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죠? 갑이 청구할 수 있잖아요. 빨리 병에게 3억 원 줘라. 이렇게. 그래서 갑을 채권자라고 그러고요. 자, 을이 3억 원 줄 의무가 있죠? 여기를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무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용어가 좀 어려워요. 용어가. 자, 그리고 이 갑과 을 관계 있죠. 그죠? 이 갑과 을 관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보상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상관계 혹은 기본관계라고도 합니다. 기본관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두시냐면 요, 낙, 보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이 자리에서 암기합니다. 요, 낙, 보. 근데 보상관계라는 용어를 학자들은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판례에서는 기본관계라는 용어도 이렇게 써요. 써서 이번 시험이 보상관계라고 안 나오고 기본관계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 더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무튼 보상관계 혹은 기본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과 대비해 가지고요. 갑과 병의 관계 있죠. 그죠? 그 병의 관계. 예를 들어서 우리 물어봤어요. 왜 병에게 돈을 주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가 내 자식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예전에 뭐 돈 빌린 채권자인데 대신 3억 원 달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즉 갑하고 병 관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대가관계. 대가관계. 시험은 대가관계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두 가지를 구분을 하느냐 하면 보상관계에 흠결이 생기잖아요. 그럼 계약에 영향을 미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상관계가 사기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가관계 흠결은 계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물어봤다고 그랬죠. 누군데 얘한테 주라고 그래요? 뭐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제3자의 약관만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아무튼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딸이에요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애인이었대요. 애인이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딸이 아니라 애인이래네 하고 한번 피식 웃고 마는 것이지 이 계약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관계 흠결은 이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가관계 흠결은 전혀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빨간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응용해 보면 어떻게도 알 수 있냐면 원래 부동산하고 대금이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부동산하고 이 대금이 뭐겠어요? 동시행 관계 있겠죠. 그죠? 동시행 관계 있겠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낙약자는 어때요? 요약자가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상관계에서 생긴 항변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 이코르 주장이에요.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요. 뭘? 동시행 항변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틀린 지문으로 내면 낙약자는 대가관계에서 생긴 항변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X라고요. 아셨죠? 보상관계에서 생긴 항변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 주장할 수 있지 대가관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적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봐보세요. 이럴 수도 있죠. 자, 이행하고 3억 원 이행했죠. 근데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줬던 거 돌려받아야죠. 이때 무효 취소는 부당이득이라고 그러고 해제는 원상회복이라고 하는데요. 원상회복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받은 거 다시 돌려주죠. 돌려주는데 3억 원 준 것을 병에게 원상회복 청구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요. 원상회복 청구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끼리 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3억 원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갑하고 병과 관계에서 나중에 정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문제예요. 원상회복도 당사자끼리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대가관계 쪽은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만 특이한 게 뭐예요? 고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이면 을이 병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야, 너한테 3억 원을 주랜다? 너 받을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죠. 아무 대답이 없다. 그러면 민법에서는 물어본 것을 최고라고 그러고요. 최고했는데 대답이 없죠. 그러면 현재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정리해두면 아주 편해요. 그러니까 병은 뭔 말이에요? 아무 대답이 없다는 말은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 거절한 거죠. 거절하고 나는 원래대로 갑에게 받겠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3자가 받겠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제 제3자는요. 낙약자에게 직접 청구권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병은 을에게 그럴 수 있죠. 야, 3억 원 준대더니 왜 안 줘? 빨리 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직접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성립 요건은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지 이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수익의 의사표시 없어도 이미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해버렸다. 그 말이죠. 그죠? 근데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으며 이제 제3자는 낙약자에게 3억 원 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요. 양 당사자끼리 짜고서 자, 3억을 2억으로 변경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죠. 그죠? 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도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둘이 야, 해지해버릴까? 청약. 좋아, 해지해버리자. 승낙. 합의해제는 안 되는 거예요. 합의해제. 그걸 아직 우리가 합의해제 공부 안 했습니다만 합의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둘이 짜고서 이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이게 틀인 거예요. 틀이고요. 이제 또 더 살붙여가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자, 갑이요. 자기 아들이 을에게 예전에 3억 원 빌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3억 원에 팔면서 낙약자에게
야, 우리 아들한테 3억 원 줘라. 이럴 수도 있지만, 야, 너 우리 아들한테 3억 원 받을 거 있다며 이 채무를 면제해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면제해줘. 결국은 똑같잖아요. 3억 원 줘. 이 대신에 면제해줘.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채무를 제3자가 3자에게 받을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본다. 그러는 거예요. 또 살을 붙여볼까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것까지는 조금 여러분이 지금은 무리인데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봐보세요. 여러분이 나한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1억 원에 대해서 채권자고 내가 채무자인데요. 여러분이 나한테 받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을 채권 양도라고 그러는데 내가 갚을 돈 채무를 우리 형이 대신 갚겠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채무 인수라고 그래요. 채무 인수인데 나는 쏙 빠지고 우리 형이 온전히 갚겠다 이것을 책임을 면했다.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그래요. 그때는 3자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책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도 갚을 수도 있고 우리 형도 갚을 수 있다. 이것을 중첩적 채무 인수라고 그래요. 중첩적 채무 인수 혹은 병존적 채무 인수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3자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채무 인수 계약은 형하고 나하고 하는 건데 이때 병존적 채무 인수, 중첩적 채무 인수다 그러면 여러분 채권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봐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살붙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 보면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래가지고 제539조 나오죠. 1항 계약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는 제3자는 채무자에게 어때요?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직접 청구권이죠? 그런데 2항 보면 전항 1항 말하죠. 전항의 경우 제3조걸 이 직접 청구권은 언제 생긴다고 그랬어요? 제3자가 채무자를 말하죠. 그죠? 대해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익의 의사표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자, 의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예컨대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저는 3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교재에는 1억 원이라고 나왔네요. 1억 원에 매도하면서 갑과 을이 계약으로 매매대금 1억 원을 을이 제3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인데 이때 갑을 뭐라고 그래요? 요약자 혹은 채권자, 을을 낙약자 혹은 채무자, 병을 뭐라고 그래요?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한다고요. 자, 중요한 것은 자, 법적 성질의 동그라미로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갑하고 을이라고요. 병은 아니에요. 따라서 어찌냐면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동그라미 2번에 제3자 약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가로 3번에 채무인수 나오죠. 그죠? 1번에 병존적 채무인수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에 면책적 채무인수 나오죠.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면책적 채무인수는 아니다.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이행을 인수한다는 것도 나는 쏙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출연은 원인관계에서 보상관계, 기본관계 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한가로 2번에 뭐가 나와요? 대가관계 이 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의 보상관계에서 동그라미 3번 보상관계는 계약 내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보상관계 혹은 기본관계 흥결이나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죠? 미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어때요? 보상관계에서 생긴 항변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 말 나오죠. 그죠? 그러나 대가관계는 자, 넘겨보시면 409페이지죠. 그죠? 동그라미 4번.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이 흥결이 있더라도 계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딸이라고 했는데 애인이었다 그러더라도 계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제3자를 위한 그 계약 그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대가관계 흥결이나 하자는 계약 성립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09페이지 양가로 3번 성립요건에서 자, 한가로 2번 제3자의 약관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제3자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서 우리 나중에 민법 총칙에서 배우겠습니다만 계약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뭔 말인지 지금 몰라요. 그냥 넘어가도 좋아요.
근데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하여도 무방하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현재 현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또그래서 한번 제3자의 권리는 자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것은 채권은 물론 물권도 가능하고요. 채권은 물론 그 말이 빠졌네요. 채권은 물론 물권도 가능하고 제3자에 대해서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뭐예요? 이것도 유효하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는 거죠. 그죠? 넘겨보세요. 410페이지 보면 자 양그러 4번 제3자에 대한 효력에서 제3자 권리 취득 요건 나오죠. 그죠? 자 직접 등기 먼저 3억 원 달라고 청구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 동그라미 2번 수익의 의사표시는 자 두 번째 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고요. 성립요건이 아니라 다만 뭐예요? 직접 청구권이 생길 수 있는 그 권리에 불과하다. 그러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가로 2번에 자, 이런 것들은 다 살붙이는 건데 동그라미 1번 수익의 의사표시는 형성권이다.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걸 형성권이라고 그러고 형성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쭉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자, 한가로 3번 수익의 의사표시 후 제3자의 지위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제3자 권리 확정 그래서 기억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라면 채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그 이후에는 계약 당사자는 임으로 변경하거나 이역으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계약을 할 수가 없다. 합의 해제 못한다. 그 말이죠. 그죠? 합의 해제는 못해요. 그러나 합의 해제는 못하지만 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그냥 채무 불이행 의리로 해제할 수는 있다고요. 합의 해제는 계약이거든요. 그건 안 돼요. 그런데 당연히 해제할 수는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고. 자, 니은번은 당연히 이런 것들도 의무규정이겠죠? 의무규정이니까 계약 당사자가 미리 계약해서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 그럼 놔뒀다. 또는 제3자 동의가 있을 경우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그것은 당연한 건데 니은번 같은 경우는요. 뒤로 빼놓고 지금은 안 보고 있어도 괜찮다. 그 말이죠. 그죠? 자, 2번 기타 나오죠. 그죠? 예, 중요한 것들이죠.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권리, 취소권, 해제권 갖지 못하죠. 그죠? 따라서 니은번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었죠. 그죠? 그럼 넘겨보세요. 411페이지 A번 낙약자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는 요약자가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제3자는 해제권 행사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B번 보면 낙약자가 제3자에게 이미 이행한 것이 있다며 원상회복 청구도 요약자에게 해야 하고 제3자에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설명드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보면 지금 이것은 여러분이 진짜 뭔 말인지 몰라요. 나중에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3자 보호. 제가 두 번째 동그라미라고 해가지고 강의를 드릴 건데 이때의 제3자는 거기에서 말하는 선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러거든요. 이건 진짜 지금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여러분이 계속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 보세요. 요약자, 낙약자에 대한 효력으로서 요약자의 권리. 요약자는 어때요? 빨리 이행해줘라 3억 원을 하고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자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2번 계약 해제권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이 해제는 해제할 때는 자, 제3자 병에 동의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한가로 2번 낙약자에 대한 효력에서 계약에 대한 항변권 나오죠. 그죠? 넘겨보시면 412페이지 542조죠. 그죠? 채무자는 그러니까 을이죠. 그죠? 을은 자, 539조 계약에 대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항변으로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 동시행이니까 등기 서류 안 주면 3억 원 못 줘.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틀린 지문으로 말하면 대가 관계에서 생긴 항변권으로
제3자에게 주장,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X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최고권 나오죠. 그죠? 자,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3억 원 받을 거야? 수익의 향수 누린다는 뜻이에요. 향수 여부를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 학답을 받지 못했죠? 그럼 뭐라고요? 현재 상황에서 변화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3자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6강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